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10주 차입니다. 코로나 잘들 이겨내고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1교시에는 내가 이제 삶을 바라보는 법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줄게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갖다가 같이 보기 바랍니다. 저번처럼 요번에 이제 책 읽는 법인데 독론입니다. 맨 처음에는 심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삶을 바라보기입니다. 관론. 이제 삶을 바라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설립 근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내가 독서를 하려는 책을 읽으려는 바탕을 세워야지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모래 위에다가 성 쌓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지식만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모든 그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해석입니다. 네, 해석이라고 그랬었지요. 오늘도 TV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그 뉴스라든지 어떠면 사회 현상이라든지 경제 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이 코로나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인데요. 펩시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찌그러져 있죠. 아마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이 구멍 속으로다가 고양이가 들어갔네요. 쥐구멍으로다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만큼 날씬해져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도 전부 다 독해죠. 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독론, 책을 읽는 방법, 사물을 읽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설립분기라고 그랬죠. 바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바탕은 무엇이냐? 정약용 선생님한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바탕이란 무엇을 말함이냐? 배움의 뜻을 두지 않고는 능히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배움의 뜻을 두었다면 반드시 그 근본을 세워야 된다. 그 근본은 무엇이냐? 오직 효제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책을 읽는데 기본이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게 어떻게 그러느냐? 다음 화면을 좀 보세요. 초이 스님이 초이 스님에게 이제 주는 말에서도 다산 선생이 쓴 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은 뜻이라고 하며 뜻을 세운 근본이 비겁하다면 제 아무리 맑고 높은 글을 지어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뜻을 세운 근본이 좁고 천박하다면 제 아무리 탁 트인 글을 지어도 형편에 맞지 않네. 그러니까 뜻을 갖다가 세우라는 거죠. 그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더러운 흙에서 깨끗한 샘물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격이요. 악취가 풍기는 가죽나무에서 향기를 구하는 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세운 근본이 비겁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일제치하에서 좋은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뜻이 비겁한 글들은 그 속에다가 우리 조선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효제로 다시 얘기를 들어갑니다. 효제라는 건 뭐냐? 논어 하기편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사람됨이 효제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틈을다.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모두가 다 군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군자예요. 근본이 서면은 도가 생겨난다. 효와 죄라고 하는 것은 일을 행하는 근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자의 사상이 뭐예요? 인사상 아닙니까? 그죠? 맹자는 인의고요. 그 인의 근본이 효제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 효제가 인의 근본이고 그것을 갖다가 독서를 하는 근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타산 선생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근본은 뭡니까? 대학생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글을 쓰고 이것이 바로 근본이죠. 이것이 근본이 비겁하다고 그러는 거는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이나 해야지. 이건 비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을 세운다 그러면 보다 큰 뜻,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인하대학을 다니고 인하대학에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공부입니다. 실생활의 이론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의 학문은 일치월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것은 곧 공자가 말하는 인의 사상, 최고의 덕목인 인의 사상으로 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대학을 왜 다니고 지금 이 수업을 왜 듣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도 끊임없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조임금은 1등록에서 날마다 얻은 게 있다는 게 이제 1등록이에요. 뜻은 배움으로 인하여서 쓰고, 그죠? 뜻이라는 것은 배움으로 인하여서 서고, 이치는 배움으로 인하여 밝아진다. 독서의 공에 힘입지 않고도 뜻이 확립되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지인학의 이유학명, 부자 독서지공, 그죠? 부자 독서지공. 독서의 공에 힘입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힘입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 전부 다 독서의 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독서는 자기 지식을 갖다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은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책을 읽는 것이죠. 독서를 통하여 배움을 갖고 배움에 의해서 뜻이 서고 그러면은 이치에 밝아진다. 여러분들 독서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준다 그러면 초서지법을 갖다 하세요. 초서지법이라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것을 적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들 4학년 동안 다니더라도 말이에요. 뭘 배웠냐 그러면은요. 배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듣고요. 여름방학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20학점을 들었는데 무엇이 남아있나. 그때 내가 들은 노트를 펼치는 겁니다. 딱 한 단어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것을 초서지법이 마음에 들으면 초서지법 하나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남습니다. 초서지법이라는 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적어놓는 겁니다. 발췌를 해가지고요. 이럴 적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나도 끊임없이 이런 걸 갖다 초서지법을 만듭니다. 내 수첩이죠. 수첩 속에는 이러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를 갖다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생각나는 글들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었네요. 이거는 우인 성벽이 탐가구하여 불경 인사 부류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두보의 말입니다. 우인의 성격이 아주 사람됨의 성격에 벽이 있어. 어떤 벽이 있느냐? 탐가구에 아주 좋은 구절을 탐하는 벽이 있어. 두보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불경 인사 부류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들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사부류라. 내가 죽어서도 쉬질 않겠느니라. 내가 죽어서도 쉬지를 않고 글을 쓰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두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보의 시가 그렇게 대단하게 든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 나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초서지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글항아리입니다. 글항아리. 이런 걸 다 적어두면 글항아리예요. 난 이런 글항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거 이거 다 글항아리입니다. 이렇게 적어둬가지고 내가 다 책을 내는데 다 쓴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신문 같은 거 오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낚시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글항아리라고 합니다. 옛날 분들도 글 쓰는 분들은 다 그런 글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요게 내 글항아리입니다. 보면은 요게 글항아리입니다. 네. 네, 정조임금은 나는 평소 책을 볼 때에 반드시 초록을 하여서 모으는데, 초록이라는 거는 그걸 뽑은 거 글을 좋은 글을 뽑은 거를 갖다가 적어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고기 요리법인데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들게 한 말을 이 사람 편에 붙여드리니, 그래가지고 아마 박제가가 그 개고기를 갖다가 그 당시 요리를 하는 거를
다산 선생이 적어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에게 형이 몸이 약하니까 이제 그 개고기를 잡수시라고 하면서 편지에 쓴 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뭐 개고기를 그럴 수는 없지요.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글을 적어둔다라는 거 잊지 않으려고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라고 써놓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 내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글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쓴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피에로 바이오라는 파리 대학교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셜록 홈즈가 틀렸다까지 얘기를 해요. 셜록 홈즈가 범인을 잡았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셜록 홈즈가 범인이 잘못됐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책은 독자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와 책 속에서 독자와 한판 치열한 논쟁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책이 내한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완성은 누구냐? 저자에서 완성이 아닙니다. 책의 완성은 독자에게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뜻으로다 보니 그 이른바 중국이 중국인 까닭을 모르겠다. 동국도 그것이 동쪽인 까닭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산 선생 말입니다. 왜 중국이 가운데 중자를 쓰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정오가 되면 해가 어디 뜹니까? 이 물이 정수리에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라의 가운데 뜨면은 그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중국인데 왜 중국만 중국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중국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됩니까? 동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동국입니까? 그렇죠? 중국이 동쪽에 있다고 동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 되면은 일본이 동국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일본이 동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동남아시아라고 여행을 간다고 그래요. 지금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 동쪽에 있습니까? 예?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아시아가? 서쪽 아니에요? 중국을 갖다 중심에다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산 선생이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이냐? 왜 중국이 중국이냐? 우리나라도 중국이 될 수 있고 어느 나라나 다 중국이라는 겁니다. 박규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동국이라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동방예의지국은 또 뭐냐? 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입니까? 박규 선생이 묻는 거예요. 우의정을 지낸 박규 선생은 연암 선생님의 손자입니다. 동국이라는 이름도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의지국? 나라는 다 예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의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의가 있으니까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감히 니네 나라가 예의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예의가 있다고 어떻게 동등한 나라끼리 그런 걸 붙이냐는 말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그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심회지 포이씨가 문을 관찰할 적에 위로는 하늘을 관찰하고 아래는 땅을 관찰하고 또 공자께서는 포이씨가 문을 관찰한 것을 찬미하고 나서 덧붙여 말하기를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말을 완미한다 했으니 그 말을 완미한다는 것은 어찌 눈으로만 보고 살피는 것인가. 입으로다가 맛보면 그 맛을 알 것이요 귀로 들으면 그 소리를 할 것이요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 핵심을 터득할 겁니다. 여러분들 숟가락이 밥맛 합니까? 국자가 매일 국을 뜨지만 국맛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젓가락이 반찬맛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맹목적인 독서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돈키호테가 왜 돈키호테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돈키호테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납니다. 돈키호테는 그 당시 중세 기사도에 대한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기사와 동일시를 해버린 겁니다. 마담 보바리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빠지면은 그렇게 사람이 라만차의 돈키호테처럼 되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좋습니까?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고 허황된 생각을 하잖아요. 왜? 책 속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중세 기사도 소설 속에. 여러분들 절대 책 속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대가 태사공의 사기를 읽었다고나 하나 그 글만 읽었지 마음을 읽지 못했나 보다.
항우 본기를 읽고서 그 성벽 위에서 전투를 관망하던 장면이나 생각하고 자객열전을 읽고서 고점리가 축을 치던 장면이나 생각하니 말이요. 항우 본기를 읽고 항우가 싸움을 잘한다고 이럴 게 아니란 말이야. 항우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웠느냐. 강동에서 타고 온 배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밥솥도 다 깨버렸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밥도 먹지 못해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항우가 이긴 겁니다. 그러한 항우의 마음을 봐라 이 말입니다. 항우가 싸우는 장면이나 보지 말고 고점리가 축을 치던 장면이나 생각한다는 것은 고점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고점리의 친구가 진시황을 죽이러 가요. 그때 고점리가 축을 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점리라는 사람이 자기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왜? 진시황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가지요. 그러나 진시황한테 오히려 죽지요. 고점리가 축을 칠 적에 그것을 갖다가 축 치는 장면만 생각하지 말입니다. 고점리의 그 마음, 친구를 향하는 그 마음, 자기의 두 눈을 갖다가 빼가지고 친구의 복수를 하러 가서 그 축을 치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비로소 책을 읽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 책 읽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다라 자음과 모음을 읽어가지고 책을 덮었으면은 그게 덮은 게 아니죠. 아무것도 결국은 읽지 못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태사공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거든요. 사기를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들 알죠? 그 사기라는 것은 중국이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시야비야 옳은 것이 뭐냐 그른 것이 뭐냐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자기의 성기를 잘렸습니다. 궁형을 당하는 거예요. 최고의 악형이죠. 이 궁형을 당하고 쓴 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쓴 게 바로 사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자만 넘기면 그것을 무엇을 읽는 거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타인이 밟았던 생각의 과정을 더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씨 쓰기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독서의 첫 번째 특징은 모래에 남겨진 발자국과 같다. 그 발자국은 보이지만, 발자국이 바로 글자죠. 발자국은 보이지만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자국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의 머리를 쫓아가야지 그것이 독서가 되는 겁니다. 선명군, 먼저 글자의 뜻을 정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요, 글자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밝히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직 독서하는 방법은 오직 먼저 고훈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고훈이라는 것은 글자의 뜻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노노 옥야편에 얼룩소 새끼라도 털빛이 붉고 또 뿔이 났으면 쓰고 싶지 않더라도 산천의 신령은 그를 버리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자라는 건 무슨 성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궁은 아버지가 미천해. 그래서 아버지가 미천해가지고 얼룩소라고 그래요. 얼룩소는 이 산천제사에 쓰질 않아요. 그런데 중궁은 똑똑하긴 했는데 아버지가 미천하단 말이야. 얼룩소야. 그래서 얼룩소의 새끼야, 중궁이. 미천하고 아버지가 미천하고 행실이 악함으로 공자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비유하셨다. 아버지의 악함이 그 자식의 선함을 피할 수는 없으니 중궁과 같은 어진 사람은 비록 아버지가 나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얼룩소야. 그래서 얼룩소의 새끼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다산 선생이 이걸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산 선생은 표현을 합니다.
다산 선생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니다. 중궁의 아버지가 설령 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여 얼룩소 새끼라고 했겠느냐 말입니다. 다산 선생이 아니 공자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나쁘다고 해더라도 중궁의 아버지가 나쁘다고 해더라도 어떻게 얼룩소의 비유를 했겠느냐. 거기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뜯어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시 본 거예요. 왕충이라는 사람의 논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중궁을 백우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우는 또 누구냐 찾아보니까 안연하고 민자곤과 함께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아니 이러한 백우가 병이 들었을 적에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하고 공자도 안타까워했어. 자,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중궁의 아버지 백우는 찾아보니까 공자의 제자 10편 중에 한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달라지는 것이죠. 공자께서 어떤 분인데 중궁을 얼룩소 새끼라고 비유하겠느냐. 설령 중궁의 아버지가 악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하여 얼룩소 새끼라고 부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얼룩소로 만든 셈이니 그런 모욕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란 말이에요. 논형을 찾아보고 중궁이 백우의 아들이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룩소의 새끼,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룩소는 중궁의 아버지가 아니라 얼룩소의 새끼는 누구냐? 바로 중궁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얼룩소의 새끼. 얼룩소는 큰 얼룩소는 아마 못 썼는데 그래도 작은 얼룩소의 새끼 같은 거는 조그마한 산천 제사에는 썼다라는 기록을 연암 선생이 다산 선생이 또 찾은 거예요. 다산 선생은 얼룩소를 소중에 낮은 등급의 천품이지만 제사 중에서 질이 낮은 산천 제사에는 사용하였다는 고증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러니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주자의 해석은 중궁의 아버지가 얼룩소야.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그러나 이 다산 선생으로 한다 그러면 중궁의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오히려 중궁이 아버지인 백우만 못해. 그래서 얼룩소의 새끼라고 그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죠. 주자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다산 선생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명 고훈 독서입니다. 아래시 문제점 한번 찾아볼까요? 낙이 등의 봄잠이 달콤하여 오늘 이걸 촬영을 하는데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푸른 삶 꿈속에서 갔네 깨어나 비 지나가는 것을 아노니 시냇물 소리 새롭게 들리네. 모두가 다 이 시 좋다고 했어요. 근데 임경이라는 분이 현호세담에서 이 시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나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시의 문제점은 뭐냐? 뭘까요? 자, 낙이 등에서 봄잠이 달콤합니다. 뭐 상상이 떠오르죠? 봄잠을 쫙 자는 거예요. 낙이 등에서. 그 푸른 산인 것 같아. 거기가 꿈속에서 갔어. 근데 깨어나 보니까 비가 지나갔어. 시냇물 소리가 새롭게 들리는 거야. 잘 한번 보세요. 시냇물 소리가 새롭게 들린다는 거는 물이 불었다라는 소리죠. 물이 불었는데 그러면 물이 불을 정도로 뭐가 왔다는 소리입니까? 비가 왔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낙이 등에 봄잠 달콤하게 잘 수 있습니까?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특목고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산 선생은 말이에요. 과골 삼천이에요. 복숭아 뼈가 3번 뚫어졌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과골 삼천 한번 해봤어요? 과골 일천이나 해봤습니까? 과골 일천이나? 과골 일천, 천 뚫어질 천자입니다. 복숭아 뼈골 복숭아 뼈가 3번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학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um을 뚫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글을 위백교 선생의 책에 나오거든요. 글을 지으려 하는 자는 먼저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마치 우물을 파는 사람이 먼저 석자의 흙을 파면 좀 축축해. 근데 아유 여기 물이 안 나오네.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덮어서 6자 깊이 이러면 그 탁한 물을 갖다가 퍼낼 수가 있어. 그러면 야 여기서 난 맑은 물이 안 나오네.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봐서 9자의 샘물에 이르러서야 달고 맑은 물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9자의 샘물을 읽을, 샘물이 9자를 파서 샘물이 나올 그런 책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배움이라는 것은 9자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9자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 그럴 적에 여러분들의 실력은 나날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